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대구와 경북,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을 위한 세개 특별법이 어젯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경북 북부권의 민심 차갑습니다. 통합 추진이 선통합, 후조율 방식으로 속도를 내며 북부권 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인데요. 경북 대구 행정통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경북도청 앞에서 규탄 삭발식을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7일까지 5차례에 걸쳐 경북도청 앞에서 통합 규탄 집회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도청이 이전해온 지 10년이지만 도청 신도시 이전은 여전히 1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아무런 약속도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지역 주민에게 불안과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미르 에셋 미르 에셋 투자는 미라 에셋 AI 자산 배분 디지털 현금 투자는 더 미래 에셋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비다샵,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비다이렉트샵.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월 13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에서는 과거의 정치사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어제 1심에서 징역 7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일단 네. 한덕수 전 총리는 23년형인데 이 전 장관은 왜 7년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요. 좀 의아하죠. 왜냐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도 사실 재판관이 이진관 재판관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때. 네.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7년이 나온 거 좀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이제 직권남용 문제가 그게 실행이 안 됐다는 이유로 네. 그게 감형 사유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이상민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한 것이 실제 실행이 안 됐잖아요. 네. 밑에 내려가면서 실행은 안 되고 그냥 지시만 있었는데 그걸 직권남용으로 보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감형 사유가 돼서 그렇게 된 건데 일반적으로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시한 게 직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행안부 장관이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소방청장에게. 네. 그리고 지시를 했으면 그건 이미 실행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 밑에 받는 사람, 예를 들면 소방청에서 중앙재난본부인가 그쪽으로 아마 지시를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네. 실행이 안 된 것인데 장관이 예를 들면 재난본부까지 직접 연락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장관은 소방청장한테만 연락하고 소방청장이 또 지시를 해야 되는 거기서 적극적으로 안 해서 실행은 안 됐지만 네. 지시는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그건 직권남용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재판부가 직권남용을 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우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2015년에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 네.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는 종사 혐의인데 7년이면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너무 약하죠. 그러니까 너무 좀 재판의 내용을 보면 앞부분은 쭉 이게 내란이다. 그걸 다 설명을 했어요. 네. 그 주요 임무 정사가 맞다. 그래 놓고 감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동만 해도 그 정도 처벌을 받았는데 이거는 주요 임무를 종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더 큰 형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이 상식적인 선에서는 아니면 국민의 국가관계에 맞지 않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설 연휴 지나고 다음 주 목요일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데요. 네. 이번에 김건희 씨도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를 보고 네. 윤 전 대통령 선고도 불안하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명확한 건 이런 거예요. 내란이 맞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 재판부에서 인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감형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네. 김건희 씨나 아니면 이제 그 이상민 장관 이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김혜성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의 재판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일부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또 인정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면 또 윤석열 피고인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도 이런 식으로 감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이게 너무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재판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 이러면 사법부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니 사법부가 일관되게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한다고 믿을 수 있을 텐데 뭐 어느 재판관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사실은. 네. 한덕수 전 총리 때는 이진관 판사 그리고 이번에는 류경진 부장판사의 판결인데 이 형량 차이가 이렇게나 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김건희 씨 그리고 명태균, 김영선 네. 또 김건희 집사로 불린 김혜성 씨도 횡령죄도 무죄가 선고됐는데 왜 이렇게 네. 무죄나 공소기각이 자주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재판을 누가 하느냐, 그 재판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성향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거예요. 이게 사법부가 형량을 매길 때는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같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동일한 형태의 처벌이 내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복불복이에요. 어떤 재판관에 가면 이거 무죄가 되고 어떤 재판관한테 가면 이거는 유죄가 되고 어떤 재판관은 이거는 중하게 처벌하고 어떤 재판관은 그냥 가볍게 처벌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이게 법원이 사법부가 어떤 뭐랄까요 재판의 재난권을 판사들의 재난권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에 대해서는 어떤 동일한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준이 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재량이 너무 맡겨놓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재판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복불복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재판관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고 네. 보는 관점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고 하면 사법부는 제대로 재판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심각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는다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실제적으로 보면 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두 개밖에 없어요. 내란 우두머리라고 확정이 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나올 수 있을까도 의문이라니까요. 지금 이런 형태로 재판이 이루어지면 네. 감형사유를 또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초범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초범이잖아요. 그 그렇죠. 초범이라고 감형해 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니 네. 내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이고
형을 때리는 건 2개밖에 없어요. 무기징역하고 사형하고 둘밖에 없고 이미 사형이 구형된 상태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유기징역으로 한다? 그거는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기현 판사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그런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해왔지 않나. 네. 왜냐면 늘 날로 계산하던 거를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풀어주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기현 판사가 제대로 할지 안 할지 의문이 많고 네. 이게 결국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법 왜곡죄 법안에 이어서 그제 네. 재판소원 법안과 대법관 증언 법안을 법사위에 의결하고 이달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밝혔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현했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이제 먼저는 재판에 대한 소원 그게 헌법소원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헌법재판소 법에 보면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소에 어떤 공권력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공권력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는 헌법소원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법에 보면 제외한 곳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법부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의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 헌법에 위반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재판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대통령이 어떤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위반하고 실행했을 경우 또는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과정, 이 과정에도 헌법소원이 다 됩니다. 네. 국회가 법을 만들어도 헌법소원 하잖아요. 예를 들어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헌법소원 할 수 있거든요. 정부가 시행령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을 했을 때 거기에서 헌법소원 합니다. 네. 그럼 행정부 입법부는 헌법소원 하는 대상이에요. 왜 사법부만 안 되는 거죠? 사법부가 뭐 신성 불가침입니까? 아니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헌법소원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법률을 통해서 또 사법부 판단을 통해서 침해됐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는 게 헌법소원이에요. 네. 왜 사법부만 그걸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대체? 뭐 사법부가 무슨 신성 불가침입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얘기하는 게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대법원에 자꾸 주장하는 게 무슨 뭐 모든 걸 다 갖고 와서 여기에다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명백하게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모든 법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네. 재판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받은 법률의 재판의 결과가 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자체를 침해했다고 판단될 때만 하는 거고요. 네. 뭐 물론 헌법소원을 내는 사람은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기본권과 관련 없다고 하면 바로 기각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심제가 아니고 헌법소원은 지금도 하고 있고 사법부만 예외로 돼 있는 거 그것만 사법부도 포함시킨다고 바꾸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고 네.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였죠. 이재명 대통령과 양당 대표의 오찬 회동이 약속 1시간 정도를 앞두고 돌연 취소가 됐는데 국민의힘 네. 장동혁 대표가 바로 이 재판 소원법 통과를 문제 삼았어요. 왜 네. 이렇게 갑자기 1시간을 앞두고 돌연 취소를 한 걸까요? 뭐 여러 가지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최고위원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기억나시겠지만 그렇죠. 네. 최고위원들이 반대하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꿨어요. 최고위원 시작할 때 대표가 먼저 발언했죠. 가서 얘기 다 하겠다.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들은 얘기를 전달하겠다 얘기했는데 네. 그 뒤에 최고위원 신동욱 의원 그다음에 김민수 의원 이런 사람들이 제고해달라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제고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는 최고위원들의 반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일부러 짜고 들어왔을 수도 있다. 간다고 얘기는 해놨는데 네. 약속은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장동혁 대표가. 근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니까 이거 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최고위원들한테 회의할 때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형식을 취했을지 않았을까. 이게 두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네. 저는 첫 번째에 무게를 더 둡니다. 그러니까 그건 미리 짜고 간 게 아니라 진짜로 최고위원들이 얘기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받아들인. 이게 진짜 저 잘 보세요. 대표가 이렇게 대통령과의 약속을 해놓고 1시간 전에 취소를 한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의에도 맞지 않고요. 네. 그리고 야당 대표라면
최소한 대통령에게 본인들이 요구하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도 계속 영수회담 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받아주니까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네. 최고위원들이 반대하더라도 대표가 그 정도 끌고 나갈 수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최고위원들이 반대하니까 그냥 그걸 수용해 버려요. 네. 대표의 이 영이 서겠습니까? 리더십이 서겠냐고요. 제가 볼 네. 때는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리더십이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큰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윤리위에서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내렸거든요. 중징계 처분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좀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의 한 행동에 비해서 네. 무슨 말이냐면 배현진 의원이 했던 게 뭐냐면 그 서울시당 위원장이잖아요. 서울시당에 성명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누구죠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고 친한계를 이렇게 몰아내려고 하는 행동 그게 잘못됐다라고 시당에서 성명서 냈는데 그걸 문제 삼았거든요. 네. 아니 서울시당에서 당에서 한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성명서 내는 게 잘못됐나요? 물론 거기서 이유는 모든 당원들, 서울시당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했다고 그걸 문제 삼았더라고요. 네. 뭐 그게 잘못됐다고 칩시다, 절차적으로. 그게 당원권 정지 1년 정도 할 중징계를 해야 될 정도의 내용인가요? 경고 정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친한계 축출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한 거죠.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친한계는 모두 다 솎아내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는 누구죠? 고향에 있는 김종혁 네. 전 최고위원 징계하고 그리고 이제 배현진 의원까지 징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친한계들을 어떻게든지 방에서 쫓아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주당으로 가볼게요. 민주당이 결국 조국혁신당과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합당이 어그러진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당내 반발이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 전에 최고위원들이나 아니면 당내 의원들과의 논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튀어나오면서 사실은 대통령의 성과가 상당히 이제 묻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저는 특검 추천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네. 특검 추천 과정에서 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변호했던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해서 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동력을 잃게 만드는 즉 정청래 대표의 지도력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준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합당에 대한 동력을 잃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지선 이후로 하기로 하고 연기를 한 건데 네. 정청래 대표가 너무 조급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급박하게 그리고 논의 없이 네.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컸고 그 문제가 결국 합당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선거 전에 합당은 없지만 선거연대는 한다고 하는데요. 조국 대표가 선거연대라면 의미를 명확히 해달라 이렇게 말도 했거든요. 연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저는 이거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네. 지금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들이 좀 너무 나가고 있어요.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정춘생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두 지역은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안 된다. 양보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너무 지나친 요구고요. 그리고 뭐 예컨대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합당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합당이 아니라 선거 연대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고 거기서 논의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발표하는 게 맞지. 지금 논의도 시작하기 전인데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리어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선거 연대를.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를 시작하는 어떤 협의체 같은 걸 구성하고 거기서 협의를 한 이후에 결정이 되면 그때 발표하는 게 맞지. 지금 뭐 무슨 뭐 자리 차지하기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도리어 선거연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8월 전당대회 전에는 합당을 할까요? 그것도 사실은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해요. 네. 좀 왜냐하면 6월에 이제 지방선거 끝나잖아요. 네. 그럼 2달밖에 남지 않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지방선거 전에도 협의는 할 텐데 지방선거 준비하느라고 양당이 바쁠 겁니다. 네. 그러면 협의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전당대회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2달밖에 안 남잖아요. 네. 8월에 전당대회니까. 근데 전당대회 치려면 보통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려요. 준비하고 유세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 않고 이게 동력이 좀 떨어져서 시간이 네.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 때 조국 대표가 네. 되는 조국혁신당 후보가 지역에 나오게 된다면 3자 대결 구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네네.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게 접전을 이룰 지역, 이런 지역은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수도권, 네. 이런 지역들인데, 호남은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호남은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거기도 조국혁신당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수도권 지역은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주 첨예하게 아주 몇 퍼센트 차이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지역에서는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이건 판단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이 성과가 좋잖아요. 오늘도 네. 뭐 여론조사 결과가 63% 나왔잖아요. 네. 갤럽 기준으로. 그 정도 된다고 하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런 민주당이 자력으로도 충분히 지방선거 승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한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뭔가 성과를 못 내면 존립 자체가 상당히 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네. 비례대표들로만 구성된 의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거를 통해서 뭔가 당선된 지자체장들이나 기초지자체장들이 있어야만 이제 다음 선거에 총선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그게 안 되면 상당히 좀 그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더 조급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은 조금 여유로운 입장이고요. 조국혁신당이 더 이 선거연대나 합당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 얘기를 해볼게요. 재작년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가덕도 테러 범인이 네.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국정원 보고가 공개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네. 일일까요? 심각한 문제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테러를 했던 사람이 김진성 씨인가요? 이 사람이 고성국 TV에 영향을 받았고 국정원 발표했다니까 고성국 씨 사무실도 방문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네. 수사는 더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그러면 고성국 씨 한 사람이 문제일까?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뭔가 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테러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네. 미쳤을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제는 이제 국정원에서는 고성국 씨 한 사람만 얘기를 했지만 네. 이건 수사를 하다 보면 다른 부분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김준성이라는 사람이 그냥 개인적 일탈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근데 고성국 씨 이름까지 나온 이상, 이제 극우 진영,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연관성을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수사할 필요가 있고, 네. 앞으로도 그와 관련된 연관성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한 주간 굵직한 시사 이슈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첫 곡으로 에피톤 프로젝트의 우리의 음악 듣고 올게요. 유난히 길었던 계절이 가고 아쉬운 봄의 끝에서 우리가 처음 만난 걸 기억해. 말투와 글씨를 하나 나가며 그대가 좋아한다던 음악을 듣고 다닌 걸 기억해. 그대여 사랑을 미워하
천천히 길었던 계절이 가고 아쉬운 봄의 끝에서 우리가 처음 만난 걸 기억해.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면 그대가 듣던 음악을 다시 또 듣고 있겠지. 오늘처럼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누려라 상주 최초 자이른의 자부심을. 기대하라 최고 29층 스카이 커뮤니티로 더 특별한 일상을. 경험하라 773세대 대단지의 스케일을. 자이르네가 들어오면 상주와 문경이 달라집니다. 상주 자이르네. 1670-0394 자이 S&D. 안녕하세요. 셰프 박은영입니다. 우리 동네엔 점수로 평가할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휴, 오랜만에 왔네. 늘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고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언제 가도 마음이 편안하고 역시 이 목도리가 어울릴 줄 알았어요. 나의 취향까지 잘 알고 있는 골목마다 특별한 정이 가득한 우리 동네 이웃상권. 이걸 누가 평가하겠어요? 올겨울엔 우리 동네 이웃상권에서 따뜻함을 만나보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손잡고 걸어요. 아름다운 세상. 서로의 마음 열고 우리 친구예요. MBC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설 명절을 앞둔 어젯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대전 충남 그리고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과 함께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제 국회 본회의만 남은 상황인데 특히 경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한번 오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간 논의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 행정통합을 추진해왔던 자치단체들이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대전 충남 그리고 부산 경남 광주 전남까지 이 4곳의 자치단체였는데요. 이 단체장들이 대부분은 국민의힘 소속인 곳이 많았습니다. 네. 광주 전남을 제외하면 모두 이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시절의 경우에 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속도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정 부분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 각 부처에서 그다지 반응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 보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게 잘 추진이 안 됐고 이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광주시장과 전라남도가 도지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행정통합이 추진되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모양새였는데 아시겠지만 지난 1월 16일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4가지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하면서 급격하게 분위기가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러자 광주 전남 지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이 있는 곳에서 급격하게 통과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사실상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통합 법안이 통과가 돼야지 7월 1일부터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다라고 정부 차원에서 좀 못을 박으면서 네. 급격하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게 정부 여당의 인센티브 그리고 여기에 이 국회의 구성 여기에다가 지금 2월 26일이라고 하는 마지노선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 공식 석상에서 언급을 하면서 네. 이렇게 속도전으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경북은요. 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국민의힘 네. 정치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것도 사실 좀 희한한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단체장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통합특별법에 23명의 의원이 대구 경북 지역 의원이 참여를 했는데 지역마다 이 국민의힘의 이 반응에 있어서 온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대전 충남 그리고 광주 전남 이 법안을 발의한 데 반해서 이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당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몇 정치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펼치는 쇼다 이런 비판들을 했는데 반면에 경북 지역만 놓고 보면 이철우 경북도의사가 이 국민의힘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북부 권역의 김영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통과 직후에 이 메시지를 내서 이러한 방식의 행정통합은 또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는데 이 김영동 의원을 제외하면 좀 강하게 반대하는 의원들이 경북 지역 내에서는 공식 석상에 메시지를 또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경북도의사 선거 출마를 하고자 하는 예비 후보들,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또 반대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반대를 하는 것도 하나로 모이지 않고 찬성을 하는 것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 이 키를 쥐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좀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북부권 주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계속 내오고 있는데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어떤 입장인 건가요? 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예천 안동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 200여 명이 도청 앞에서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이 집회를 열었고요. 매주 월요일, 금요일은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특히 1월 달에 행정통합 기류가 갑작스럽게 흘러가면서 산업이나 재정, 공공기관 이전을 좀 포괄하는 이 북부권에 대한 균형 발전 패키지를 경상북도가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된 법안을 보면 이 총사 위치를 어디에 둔다, 도청 신도시에 둔다는 내용은 역시나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도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전하게 될 공공기관을 이 도청 신도시에 위치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로는 경상북도에서 이 북부권의 균형 발전도 고려하고 소외당하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명시적인 내용이 좀 없다 보니 이 북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이 법안 통과, 이 본회의 앞두고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죠? 맞습니다. 교육단체뿐만 아니라 임종식 경북교육감도 네. 좀 이번에 통과된 법안 자체에 우려하는 입장문을 오늘 또 내기도 했습니다. 우선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우리가 교육에 쓰이도록 하는 세금 부분이 정해져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통합특별법을 보면 이 통합특별시장이 이 교육에 들어가는 이 세금을 다른 곳에 좀 쓸 수 있도록 재량권을 열어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통합시장과 교육감은 예산을 공유하고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교육재정에 들어갈 부분을 이 통합시장이 빼가서 쓰게 되면 교육재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좀 선행되지 않으면 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또 오늘 밝혔고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 약 7천억 규모의 재정 손실, 교육재정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때문에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교육청, 교육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또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연이어서 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북지부, 이 대구지부 모두 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행정체계를 통합하게 되면 교원 인사제도도 바꿔야 되고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 이런데 추가적인 예산이 1조 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 내용도 행정통합 이 특별법안에는 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육 자치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번 행정통합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이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까지도 별로 다뤄지지 않고 이 통과가 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아 보이는데요. 일단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 대구 경북 행정통합 법안이 다시 수정될 여지는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이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본회의의 경우에는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을 의결하는 절차 정도인데 빠진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 우리 북부 지역 이 현안 가운데 특히 이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지금 안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동대학교에 국립의대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담겨 있고요. 여러 특례들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신공항과 관련해서 요구하는 내용도 이번 통합 법안에는 또 담겨 있지 않고요. 일단 경상북도가 밝힌 입장은 이 법률 이번 통합특별법은 2월 말까지 반드시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 행정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권한 이양과 특례 확대, 그러니까 이 특별법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 부분을 반영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네. 아마 우리 이 청취자분들께서는 말로만 했던 것을 말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금 본회의 통과 시점이 이번 달 26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실제 통과 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그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하고 이번 통합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추진단의 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일단 행정안전위원회 통과가 가장 중요했는데 이걸 넘어서면서는 사실상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현재 다른 이슈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면서 지금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 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비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이 필리버스터죠. 의사를 지연하는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24시간 하루 꼬박 지나야 중단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동원하더라도 이 법안들을 하나씩 통과시키려면 하루 걸러 한 건씩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회의 자체를 지금 뭐 보이콧하겠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도 꺼내고 있어서 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간의 갈등 속에서 행정통합특별법안도 이것에 의해서 제동이 걸릴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세 개 지역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법안을 하나씩 상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은 통과가 되고 어떤 지역은 통과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좀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 다른 지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우선은 대전 충남의 경우에는 단체장이 모두 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네. 광주 전남은 더불어민주당이고요. 이 광주 전남은 정부 여당의 기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아 보이고요. 아마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가장 먼저 좀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 확실시가 되고요. 네. 대구 경북이 아마 두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광주, 이 대전 충남의 경우에는 단체장들이 모두 또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대구 경북은 이철우 도지사 혼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이 두 번째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국민의힘 쪽에서 보이콧하면서 제재를 가하더라도 대구 경북이 두 번째 딱 걸려 있다. 이 대전 충남은 좀 안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네. 현재로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이 세모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북부권 지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 우려되는 부분들 여러 차례 제가 하나씩 좀 짚어봤는데요. 네. 이게 26일이라고 하는 시점이 설 연휴를 제하고 나면 사실상 연휴 끝난 직후에 바로 국회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설사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계속 요구를 해야지만 이것에 대한 수정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북부권의 소외 문제, 여기에다가 이 교육의 문제,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교육 재정을 인구수 대비해서는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소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 자치 문제도 강하게 더 요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진짜 통합될 경우에 대구의 경우에는
시의원이 33명인데 네. 경상북도는 61명입니다. 이게 인구수 기준으로 보면 대구의 광역의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에도 북부 권역의 많은 지역의 도의원들이 반대했는데 비율로만 보면 약 2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에 따라서 의원들을 배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의원 정수 문제, 배분 문제까지도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지속해서 통합된 이후에도 이 북부권의 의사 반영은 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그래서 이 선거 제도까지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보시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게 필요하다. 이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행정통합특별법안 진행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용기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